윤 대통령 탈핵 심판 선고를 앞둔 주말 오늘도 도심 곳곳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또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했다는 소식에 여야는 내탓 공방을 벌였는데요. 관련 내용 이종근,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쯤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질 수 있겠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막판 총결집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은 물론이고 TK 또 광주에서도 집회가 대규모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마도 이제 탄핵 찬성하는 그런 그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 지난주에 구속 취소 결정의 파장이 계속 일면서 탄핵과 관련돼서 이건 인용될 거야라고 좀 안심해서 거리로 나오지 않은 분들도 꽤 많거든요. 예. 그런데 구속 취소가 물론 헌재 직접적으로 바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더군다나 헌재의 그런 선고가 좀 늦어지면서 이거 위기의식, 위기가 닥치는 거 아니냐 이런 심정이 뭐 많이 뛰쳐나오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탄핵 반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인원이 줄지 않고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 될 거다라는 어떤 언론 보도가 있긴 있지만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이 말씀만 더 드리면 헌재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인 갈등이나 사회적인 갈등의 종지부를 찍는 역할이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선고가 늦어지는 만큼 사실은 사회적 갈등이 계속 빚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부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헌재가 시기도 중요하다. 더 이상 가시적이지 않고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일요일마다 이렇게 나오는 인원이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적 갈등을 빨리 종지부를 찍는 의미에서라도 헌재는 가시적인 어떤 그런 선고 기일을 잡아주는 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쩌면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막바지 장외 여론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지 103일째 되는 날이에요. 오늘. 예. 굉장히 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100일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은 파면이 됐거든요. 근데 그럼 지난 100일을 돌아보면요. 국민들이 계속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되돌아봐야 할 문제라고 보고요. 막판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 지휘한 게 이렇게 많은 시민들을 거리로 나오게 만들었던 원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계엄 선포한 것도 모자라서 그 이후에 국정을 수습해야 될 당사자,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국정을 수습하기는커녕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거부권을 남발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났잖아요. 오히려 사회 혼란들을 이른바 위정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부추기는 꼴이 돼버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든 반대하든 국민들이 나왔다고 하는 점이고요. 거리로 국민들이 뛰쳐나와야 이 상황이 해결이 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우리 사회의 씁쓸한 현실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이에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특히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집회에 나가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피의자를 옹호하겠다고 나서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뭐 순수하게 지키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보수 진영이 무너질까 우려해서 나오시는 분들 그 진정성까지 저는 훼손할 생각은 없지만 그 가운데 극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그 극우의 목소리를 더 부추기고 키운 거는 정치인들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반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판까지 이제 왔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다가오는 한 주 내에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할 거라고 봅니다. 부디 지금은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탄핵 심판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때 가서는 정말 정치인들도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부추기거나 아니면 선동하는 역할을 하지 말아야 하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든 뭐 다시 한독수 국무총리가 복귀를 하든 간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권한대행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사태를 수습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야 모두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인데요. 우선 여당 의원들 계속해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개별 의원들이 나서는 거다 하고 당 지도부가 거리를 두고 있는데 물론 거리는 계속 두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그다음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동시에 그러니까 그 윤 대통령을 찾아가는 모습 등으로 이미 뭐 당 차원은 아니지만 당이 모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거의 지금 윤 대통령과 관련돼서 헌재 선고를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그건 뭐 야당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헌재에 대한 어떤 뭐 이 헌재 탄핵을 찬성하든 반대를 하든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는 같은 뉘앙스다. 예. 왜냐하면 자 보시자고요. 국회의원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거리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헌법재판소 앞에 있어야 됩니까? 국회에 있어야 됩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이 왜 나왔냐면 정치인들이 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치인들이 국회 안에서 어떤 갈등은 언제나 있습니다. 국회가 있는 이유는 그 갈등을 풀으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아예 헌재로 달려가는 모습. 탄핵해달라 하고 소추하고 하면서 29건이나 달려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끝내 대통령까지 이제 탄핵을 했습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헌재에 달려가는 것 자체가 뭐냐면 정치의 사법화예요. 정치를 이게 우리끼리 결론을 내리지 않고 헌재한테 결론을 내려달라라는 것이 되풀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앞으로 사실 정치하기 전에 미리 헌재 허락받고 해야 돼요.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정치가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야의 거리 정치는 사실 앞으로 지양돼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 정치적 갈등은 국회에서 풀어야 된다. 헌재 이걸 풀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국회의원이 된 이유를 망각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을 보자면 야당도 도보 행진이라던가 광화문 집회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리 행진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이나 아니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파면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요. 헌법재판소를 믿었던 측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법 처리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최소한 우리 사회에 그 정도의 시스템은 있다. 또 그 정도의 어떤 믿음 같은 것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떡하니 거리로 나온 겁니다. 구치소를 뭐 탈옥했다고 하는 표현까지 지금 야당에서는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만든 거는 사법부이자 검찰이에요. 특히 검찰의 책임이 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위헌적 계엄 선포했던 그리고 그걸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는 대통령이란 사람이 다시 되돌아오면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긴장감이나 두려움, 공포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생각과 지금 야당이나 윤 대통령의 파면을 주장하는 측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일종의 깜짝 경고를 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는 일종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당사자를 지키겠다고 나온 사람하고 그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저런 대통령은 다시 돌아오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국민의 주장하고 그걸 똑같은 대립되는 주장으로 보는 것 자체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야당 쪽이나 윤 대통령이 돌아오는 것을 우려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강한 자기들의 목소리나 주장을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점점점 집회 참석 인원이 늘어나고 목소리를 키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여야의 움직임도 주목받고 있지만 이제 가장 궁금한 건 그러면 헌재 선고 언제 나올까 이 부분이거든요. 언제쯤 나올 거라 예상하십니까? 저는 다가오는 한 주 내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단을 하긴 하겠지만 헌법재판소는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 예를 들면 대통령이 개헌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한다거나 정치인 재판관을 그러니까 판사를 체포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 아닙니까? 예.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친위 쿠데타라고 얘기하지만 독재를 꿈꿨을 때 그런 독재자들이 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헌법 질서가 규정하고 있는 무너진 헌법 질서를 세울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거든요. 예.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냈을 때 우리 사회가 승복한다거나 질서가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선고가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윤 대통령의 석방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혼란들이 커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헌법재판소가 그 상황에서 만약에 선고를 하고 파면을 했다고 하면 사회 혼란이 더 커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부분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헌재 재판의 공정성, 절차에 관해서 이전에 탄핵 소추가 됐던 뭐 장관이든 검사든 이런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거부터 먼저 판단한다는 것에 대한 보수 진영의 뭐 일종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뭐 며칠 전이죠. 예. 그러니까 검사 3명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최재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 기각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이후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까지 지금 사실상 마지막 남은 것인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약에 탄핵 소추안을 기각하면은 더 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니라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재 재판관 2명이 지금 탄핵 심리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그 두 사람의 임명도 무효가 된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헌법재판소 기능을 정지시켜야 하는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복귀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이전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결과를 내놓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지금까지 여러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과 동시에 또 다른 혼란을 헌법재판소 판결로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가오는 한 주 내에 결정할 것이고 한덕수 국무총리 문제는 아마 윤 대통령 문제가 동시에 결정을 하든 그 이후에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시기에 대한 의견 동의하실까요? 물론 지금 이건 다 추정입니다. 예. 그런데 뭐 그렇게 의견을 내셨으니까 저는 사실 좀 더 미룰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좀 해봅니다. 예. 이유는 이거지요.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 내가 동의하는 부분이 바로 지금 그 구속 취소의 결정의 건입니다. 저는 지기현 판사의 이번 결정이 우리나라의 인권, 그러니까 피의자의 인권을 한 단계 높이는 그런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963년에 미국에서 미란다 원칙이 생겨났어요. 미란다 원칙이 생겨난 이유가 미란다가 좋은 사람이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미란다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8세를 강간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변호사가 없는 속에서 자백을 했거든요, 자기가. 그래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5대4로 이것을 다시 파기환송을 합니다. 그때부터 미란다 원칙을 고지가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됐는데 그 당시에도 많은 검찰과 그다음에 판사들이 반대를 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범인 못 잡는다. 그런데 그 원칙이 성립됨으로써 우리나라도 그걸 따라서 합니다. 전 세계 많은 자유민주 국가가 따라합니다. 왜? 피의자의 인권 때문입니다. 지기현 판사의 이번 결정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윤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우선한다라는 근대 형사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 원칙을 지켜낸 것이거든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마치 이 검찰이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따지려면 지기현 판사의 그 결정을 따져야지. 그 다음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그것은 검찰의 지금 그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일반 항고를 했으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분명히 저는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문제? 바로 절차적인 문제. 지금 보니까 평일을 계속한다고 얘기해요. 평일을 예. 계속한다는 건 뭐죠?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계속 교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평일을 계속한다는 얘기를 안 하면 평결이 끝났고 결정문을 썼다라고 우린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보관이 지난 주말까지도 계속, 아까 금요일까지도 계속 얘기합니다. 평일에 평일을 거듭하고 있다고요. 이 얘기는 뭐냐? 쟁점 사안에 대해서 서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다. 쟁점 사안 뭐 빨리 끝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간단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늘어지죠? 바로 구속 취소 결정이 갖고 온 그런 나비 효과입니다. 절차적 문제, 헌법재판소가 지금 절차적 문제가 얼마나 많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저는 3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이제 절차적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러니까 논거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첫 번째, 내란죄 삭제 부분입니다. 예. 내란죄가 있었기 때문에 형법에 위배됐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가는 것이고 또 지금 민주당에서 낸 소추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란죄를 삭제하려면 어떻게 되죠?
다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강행을 했다는 거. 두 번째, 일사부재의 한 번 탄핵소추안이 부결됐으면 사실 다시 한 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탄핵소추를 의결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사부재의의 원칙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에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피신조서를 지금 피의자 신문과 관련돼서 이진우 사령관이라든지 이런 피신조서를 그러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지 그대로 증거를 인정한 점 이 세 가지를 만약에 이게 옳다라고 하면 그 옳다는 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 논거를 제시하는 게 마땅하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재판관들이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을 한다면 다음 주는 어쨌든 18일 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 때까지는 아마 발표를 못할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도 저는 좀 더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 다음 주까지 연결되지 않을까, 3월 말까지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럽게 추정도 해봅니다. 네. 예,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절차상 얘기들 하셨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절차상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어요.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당시에도 형법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거 국회 탄핵 소추할 때 들어갔던 사유를 실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에는 과정에서 빼느냐 이런 논란 똑같이 있었고요. 그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안 부결됐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가면 오늘 뭐 근본적인 말씀들 많이 하셨으니까요. 대통령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게 합헌적인 계엄 선포라고 주장하고 싶어 하시는 건지 그 부분부터 먼저 정확하게 정리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은요. 왜 하필 내란 우두머리부터 피의자의 이익을 보장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지 전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하다못해 우리나라 검찰은요. 편의점에서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 훔쳐도요. 만약에 1심에서 자신들이 구형했던 형량보다 작은 형량을 선고하면 예. 그러면 항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지고 항소하지 않았다고 즉시 항소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윤 대통령 봐주기 한 것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역시 의견 있으시면 짧게 좀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말씀은 저는 뭐 지금 평론가님은 언제나 인정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만약 맞다면 내란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피의자 인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군사정권 때 바로 학생들을 마치 간첩죄로 끌고 들어가서 간첩이기 때문에 인권 같은 건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피의자 접견이라든지 이런 거 막은 것과 별다르지 않습니다. 아까 미란다 말씀을 드렸지만 미란다가 좋은 사람이라서 그 원칙 맞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든 미란다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든 피의자의 인권이 불확실할 때는 그 피의자 인권대로 한다는 것이 왜 원칙을 세웠는가를 돌아보는 어떤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보겠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30초 정도로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1981년도에 우리가 민간 국가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뭐냐? 내란 사태 등등 해서 예. 전국이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굉장히 큰일이 벌어지진 않았어요. 이것이 보니까 바이든 정부가 했더라고요. 근데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는 또 다릅니다. 지금 원래 4월 15일까지 한다 그러면서 처음에 첫 보도는 이제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1월 달에 들어갔다는 것이고요. 사실 이 안에 들어간 국가 중에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요. 타이완도 있습니다. 미국과 굉장히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이 있다는 건 또 다른 어떤 의미들이 있어요. 걱정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너무 많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 간에 그 어떤 동맹의 균열이 생겼다. 그러니까 한국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미국 그 조야의 인식이 드러난 것이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지금 그동안의 보수 정부나 윤석열 정권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한미 동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의 균열이 생기지 않으면 뭐하러 민간 국가로 지정하고 첨단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교류하거나 아니면 협력할 때 한국을 배제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주는 일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핵무장론을 얘기하고 언급하면서 굉장히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었고요. 예. 그다음에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은 우리 핵무장 용인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대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또 거기에 계엄까지 얹어지니까 한국 정부는 믿기 좀 어려워, 불안해라고 하는 미국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해제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다음 달쯤이면은 확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민간 국가로 지정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관련해서 의견 들어봤습니다. 김성환, 이종근 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